30억 친정재산에 눈독 들이던 사람들. 엄마, 남동생. 독한 세상입니다. 내가 너한테 땅 맡겨놓았냐? 엄연히 농사용 땅은 내 재산이야. 네가 여기까지 쫓아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고. 죽을 때 되면 알아서 반반씩 나눠줄 테니까 벌써부터 안달이나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대기업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어릴 적에 저는 친정엄마가 뇌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재혼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약 5년 동안은 친정아버지와 둘이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에 집에 새어머니와 새 남동생 한 명을 데려와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의 손에 자라게 되었고 남동생은 친정아버지의 친아들처럼 자라게 되었죠. 새어머니도 저를 온전히 친딸처럼 대해주지는 못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인 남동생을 먼저 챙기는 편이었지만 저를 구박하거나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새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그래도 새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어린 저와 동생을 육아하는 것부터 집안일의 바깥일까지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큰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과일도 심고 농작물들을 키워 판매를 하면서 먹고 살았죠. 농사 짓는 땅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친정아버지가 키우는 농작물이나 과일은 잘 자라는 편이었고 품질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장사도 꽤 잘 되는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새어머니는 매일같이 친정아버지의 땅에 나가 일손을 보태셨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땅 부지가 꽤 크고 돈이 되다 보니 은근히 탐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새어머니의 언니, 즉 저에게는 큰 이모가 되시는 분이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녁 같이 먹으러 왔다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큰 이모가 새어머니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이야,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어버 키운 거 알지? 그럼 그 은혜 지금 좀 갚으면 안 되겠냐? 네 형부가 차 사고를 냈는데 해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 남편 땅 일부만 팔아서 좀 도와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 배달하다가 차 사고를 낸 거야? 피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나 불렀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돈 좀 해달래. 나도 마음 같아선 땅 팔아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그 땅 어머니 유산이라고 애지중지해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야.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큰 이모부가 화물차 배달 일을 하시다가 고급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피해자는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교체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해요. 물론 옆에서 살짝 들어보니 큰 이모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했죠. 그러나 외제차 수리까지 보장이 되는 큰 금액으로 들어놓은 게 아니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리 비용 대부분은 큰 이모부가 부담해야 했고요. 만약 수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면 법정에 서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옥에 가야 했죠. 그래서 큰 이모는 급한 마음에 저녁을 먹자는 핑계를 대고 집에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큰 이모가 갑자기 땅을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해달라고 하니까 새어머니는 당황스러운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새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족 일이니 곤란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큰이모가 새어머니를 힘들게 업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새어머니는 큰이모의 사정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정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까 피해자랑 합의 못 보면 상황이 심각해진대. 피해차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도움 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제발 3천만 원만 좀 도와주라. 아무리 외제차라고 해도 그렇지 무슨 수리비가 3천만 원이나. 근데 언니 정말 미안한데 나 그렇게 큰 돈은 없어. 저 사람이 친정을 도와준다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줄 사람도 아니고. 솔직하게 저는 새어머니가 혹시나 큰이모 말대로 아버지 땅 팔아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할까봐 걱정을 했었죠. 그러나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확실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시고 계신 땅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받은 유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땅만큼은 건들지 않으셨죠. 새어머니는 애초부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이모의 부탁을 거절하신 듯 보였습니다. 새어머니의 거절에 큰이모는 실망이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집 뒷문을 부술 듯이 쾅쾅 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식사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 집에 큰이모부가 찾아오신 것이었죠. 큰이모부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발을 붙이자마자 아버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매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돼?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면서 땅 조금 팔아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아니, 형님. 이 밤중에 술 드시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서운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술부터 깨고 말씀하시죠. 무슨 일인지 맨정신에 들어야 사과를 하든 도와드리든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큰이 부부를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했죠. 새어머니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꿀물을 타서 드리면서 일단 술부터 깨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이 부부는 새어머니가 타서 가지고 온 꿀물도 손으로 쳐내고 가지고 있는 땅 일부를 팔아서 3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큰 이모부의 이야기를 듣고 급격하게 얼굴이 어두워졌죠. 새어머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보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냐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큰이모에게 듣게 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큰이모부에게 일단 술 깨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죠. 형님, 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외제차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땅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라 눈 감기 전까진 절대 못 팝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작물 키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땅 조금 판다고 전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땅 기부도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팔아서 나 좀 도와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천만 원이면 돼. 큰이 부부는 끝까지 땅 팔아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유산으로 받은 땅까지 팔아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식사하고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일을 하러 나가셨죠. 결국 큰이 부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인지 새어머니는 이모부를 모시러 온 큰이모에게 너는 가족도 아니라는 등 막말을 바가지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큰이모부는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까지 넘어갈 뻔했다가 겨우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해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모부의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었지만 이미 그 일로 큰이모와 새어머니의 사이는 크게 틀어져 버렸죠. 그래도 한동안 아버지의 땅을 노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또다시 아버지의 땅을 노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당시 수도권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저는 방학을 맞아 기숙사에서 짐을 빼서 친정집에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한 명이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문 앞으로 나가서 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누구시냐고 물었는데 친정아버지의 친척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친척이라고 했던 사람은 아버지랑 긴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던지 일하시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뭐지 싶었지만 일단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바쁘신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척분을 모시고 아버지 땅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간 친척분을 한눈에 알아보셨고 외숙부님이라고 반갑게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더군요. 외숙부님 아니세요?
저 멀리 강원도에 내려가 살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진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일단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할 테니 저기 보이는 휴식 공간으로 들어가시죠. 내가 너한테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얼마 전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누나한테 받았다는 이 땅 남매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적혀 있더라. 그래서 말인데 늦었지만 반은 나한테 넘겨줘야겠다. 아버지께서는 외숙부 할아버지를 마주하자마자 저에게 얼른 집에 들어가 차랑 과일 좀 내오라고 하셨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준비해서 두 분이 계신 곳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땅 옆에 있는 휴식 공간에 들어가 차랑 과일을 상에 내려놓으면서 두 분 나누시는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외숙부 할아버지께서 땅 반을 가져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진 몰라도 증조 외할아버지께서 쓰신 유언장에 따르면 남매끼리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인이 받아가야 할 몫을 떼어가려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죠. 당연히 아버진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너도 예상치 못한 얘기라서 많이 놀랐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솔직히 누나한테 상속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이제 와서 조카 거묻은 돈 빼앗아 가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안 좋아. 그렇지만 땅 문제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니? 외숙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상속해 주실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받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유언장에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적혀 있으니 땅을 내놓으라뇨. 아버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외숙부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서류 하나를 내미셨죠. 그리고는 눈이 있으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급히 서류 봉투를 열어 확인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살짝 보니까 외숙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매끼리 땅을 반반씩 나눠 증여한다고 적혀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보고도 못 믿겠다면서 이 서류를 왜 이제야 가지고 온 거냐고, 이미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그러자 외숙부 할아버지는 창고에 있던 증조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첩에 따로 써놓으신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조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너무 예뻐하셨고 나중에 땅을 넘겨줘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인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그럼 외숙부 할아버지가 받아온 유산이 아예 없는 건가 했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외숙부 할아버지는 증조 외할아버지에게 집과 집의 터를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본인도 유산을 받았으니 외숙부 할아버지는 단순하게 각자 잘 나눠 가졌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본인이 받은 유산의 5배가 넘는 금액의 땅이 모두 할머니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본인은 다 늙어서 갈 때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이 있고 하니 아버지가 상속받은 땅의 반을 찾아가서 물려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심경이 많이 복잡한 듯 보였어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다가 결국 땅 반을 넘겨달라는 외숙부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죠. 외숙부님, 저는 땅 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유언장이 가짜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작하려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땅을 떼어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너 지금 내가 유언장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을 하라는 거냐? 다 늙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유언장에 남매에게 반반씩 상속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네 엄마가 그거 무시하고 다 차지했을 줄 누가 알아? 할아버지는 유언장 조작은 절대 없다면서 본인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땅값이 비싼 줄 알고 혼자 다 차지한 것이 아니냔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들먹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버지도 화가 났던 것 같았죠. 외숙부 할아버지에게 당장 내 공간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본인 목 찾고 싶으면 차라리 고소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유언장은 내 손에 있고 너도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고소가 왜 필요해? 괜히 집안 싸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땅 반 넘겨주고 끝내자.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 누나 돈 욕심 참 많았다. 분명히 유언장 무시하고 혼자 다 자제한 걸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넘겨줄 생각 없으니까 나가세요. 차라리 빼앗기더라도 법정 가서 할 테니까 그냥 고소하시는 걸로 하고 그냥 나가시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들먹이면서 땅을 빼앗아 가려는 외숙부 할아버지 때문에 이미 눈이 돌아간 듯 보였어요. 차라리 고소를 하시라면서 외숙부 할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죠. 할아버지는 큰 소리 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번 일로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며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진 가셨고 아버지는 혹시나 땅을 빼앗길까봐 마음이 급해진 듯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것저것 확인해봐야겠다며 급히 나가셨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신 후 집에 들어오셨어요. 다행히 표정이 밝은 것을 보아 일이 잘 해결되겠구나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내심 궁금하셨는지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이것저것 물으셨죠. 여보, 오늘 변호사 만난 건 어떻게 됐어요? 연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숙부님이 외할아버님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그 유언장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남매에게 반반씩 상속한다는 얘기가 써있다고 하던데 혹시 땅 넘겨줘야 하는 건 아니죠? 나도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 만나러 갔던 건데 다행히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애초에 상속 청구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래. 그래서 고소 성립이 안 되지만 소송을 걸어도 재판에서 우리 쪽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으니 걱정 말라네. 아버지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자 새어머니는 한시름 덜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저기서 땅을 탐내는 것을 보면 할머니께서 주신 그 땅이 금싸라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꾸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이런 상황에 농담이 나오냐고 하시고는 씻으러 들어가셨죠. 그런데 소파에 앉아 과자를 까먹고 있던 남동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땅에 대해 관심이 생긴 듯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땅이 얼마나 나가는데 금싸라기라고 하는 거야? 외숙부 할아버지까지 쫓아와서 빼앗아 가려고 했을 정도면 돈이 꽤 된다는 거잖아. 그럼 아버지 땅 다 팔아넘기면 몇십억 정도는 되는 건가?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과자나 까먹고 앉아있으면 되니? 너 집에서 공부한다고 저녁 수업도 빼먹고 오는데 이러다가 대학교 못 가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쓸데없는 것에 관심 쓰지 말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남동생의 말에 새어머니는 얼른 공부나 하러 들어가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기심이 생긴 남동생은 굴하지 않고 아버지 땅을 팔면 얼마나 되는 거냐며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그러자 당황한 새어머니는 그냥 농담 좀 던진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동생이 예전에 큰 이모부도 술에 취해서 땅 조금만 팔아주면 3천만 원 합의금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땅 조금 파는데 3천만 원이면 다 팔면 몇십억 정도는 받겠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남동생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면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하라면서 남동생을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덕분에 남동생은 더 이상 아버지 땅에 대해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외숙부 할아버지도 결국 땅 문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아버지가 절대 못 넘겨준다고 하자 결국 유언장을 들고 가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외숙부 할아버지께서도 소송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는 애절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군요. 대서가,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반을 못 주겠으면 3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넘겨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땅이 꼭 필요해서 그래. 한동안 내 땅 무조건 가져가야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변호사 찾아가겠다고 하더니 거기서 소송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나 보죠? 대체 왜 이제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데요? 아버지의 말에 할아버지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땅을 받은 다음 팔아넘겨서 손주의 빚을 대신 갚아줄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손주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 망하게 생겼다면서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본인 수중에 손주가 필요한 만큼 대줄 큰돈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할아버지는
예전에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큰 수첩에 증조할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인 것처럼 대신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즉 유언장 조작을 했던 것이었죠. 저희 식구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죠. 어떻게 조카를 대상으로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버지는 반이든 3분의 1이든 내 땅은 절대 못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외숙부 할아버지는 그 땅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게 아니면 손주가 죽는다면서 끝까지 애절하게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는 양심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문을 잠궈버렸죠. 아버지는 마음 같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리고 싶다 했어요. 그러나 땅을 빼앗긴 것도 아니었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으니 현실적으로 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그 집은 망한 듯 보였어요.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하셨죠. 그날 이후 몇 년이 지나 남동생이 2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죠. 남동생 제대 기념으로 식구들끼리 모두 모여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앞으로 사업하려고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칵테일바를 하나 열어볼까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사업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요. 제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 테니 아들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군대 제대하고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라고 했더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리고 말만 거창하게 칵테일 바지 그거 술집이잖아. 새어머니는 술집을 하겠다는 남동생의 폭탄 발언에 펄쩍 뛰었어요. 사실 남동생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덕분에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랑 동반 입대를 했죠. 그때 새어머니는 군대 다녀와서 다시 대학교 입학 준비를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워낙 철부지라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제대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술집을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의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꼭 그걸 해야겠냐고 그냥 공부하면 안 되겠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도와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자 새어머니는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대출을 아무한테나 해주냐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술집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꺾진 못했어요. 며칠 뒤 결국 아버지는 남동생이 술집 하는 데 동의를 했고 돈도 조금 대주셨죠. 재준아, 나는 네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굳이 술집을 해야겠다고 하니 허락할게. 그리고 이건 네 대학교 학비 모아놓은 건데 그걸로 칵테일 바인지 뭔지 한번 열어봐라. 정말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게 허락해 주시고 투자까지 해주셨으니까 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보답할게요. 딱 5년만 기다려주세요. 호강하게 해드릴게요. 남동생은 아버지가 건네준 돈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가게 계약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신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그런 새어머니에게 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냐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허락해주자고 하셨죠. 그렇게 결국 남동생은 도심 쪽에 있는 가게를 얻어 칵테일바를 오픈했어요. 사실 사장이라고 가게를 설렁설렁 운영해서 말아먹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본인 가게라 그런지 꽤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동생의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불안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동생도 여전히 칵테일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부모님께 장사는 잘 되고 있는 거냐고 물으면 손님도 꾸준히 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동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서 저녁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와 술 한잔하며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날 식구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동생이 기분 좋은 그 자리를 순식간에 망쳐버렸기 때문이었죠.
눈치도 없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시세가 얼마나 돼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해당되죠? 동네 사람들이 맨날 아버지 땅 금싸라기라고 하던데 정말 비싼 땅인지 궁금해서요. 네가 갑자기 아버지 땅 시세를 왜 궁금해?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건 아니건 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금싸라기 땅이면 왜? 너 설마 아버지 땅에 침 흘리려는 거 아니지? 남동생의 이야기에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싸해졌죠. 저는 자꾸 땅에 대해 묻는 게 수상해서 침 흘리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은 본인도 이 집 자식인데 궁금한 것들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발끈하더군요. 아버지도 땅 시세를 묻자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고 정색을 하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땅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버지가 동네에서 가장 크게 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금싸라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몇 배의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며 괴롭혔던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이 아버지가 판매하시는 농작물에 문제가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장사가 안 되게 하고 땅을 헐값에 구매하려고 해서 법정까지 가야 했던 적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큰 이모부 합의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숙부 할아버지 일까지 땅 하나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진 노발대발 하시면서 내 땅 괜히 탐낼 생각하지 말라고 줄 때 되면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신 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아버지가 집안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 내시는 바람에 결국 온 가족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남동생은 본인이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집구석이라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제 탓이라며 몰아가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큰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 별것도 아닌 말에 누나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 왜 하나씩 따져 묻는 건데? 시세 좀 물어본다고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짜증나게 왜 난리야?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는 누나를 걸고 넘어져? 그리고 처남이 잘못한 거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땅 시세가 어떻고 금싸라기가 어쩌고 하면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 남편은 철없는 남동생을 보며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 땅에 관심 두지 말고 칵테일바 운영이나 신경을 쓰는 게 어떻겠냐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친정집에서 나왔어요. 식사 분위기를 망치긴 했어도 이렇게 난리가 한번 났으니 남동생이 더 이상 땅 얘기로 속 썩이는 일은 없겠지 생각했죠. 그러나 남동생은 그 난리통에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인지 몇 개월이 지나자 아예 대놓고 땅을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소개시킨다고 해서 친정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이제 나한테도 올케가 생기겠구나 하면서 갔던 건데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키고 얼른 집에 보내더니 또다시 헛소리를 시전하더군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땅 저랑 누나한테 반반씩 나눠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아직 유효한 거죠? 곧 있으면 결혼도 할 텐데 제 몫의 땅 먼저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너 또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아버지 땅에 관심 두지 말고 칵테일바 운영이나 신경 쓰라고 했지. 네가 결혼하는 거랑 땅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는 건데. 저는 결혼을 핑계로 땅을 달라고 하는 남동생 앞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가댁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땅의 반은 본인의 몫으로 내정되어 있으니 먼저 줄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했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황당하신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더군요. 그런데도 남동생은 눈치 없이 어떻게든 땅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듯 미리 상속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면서 떼를 썼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의 당당한 요구에 약간 화가 나신 듯 보였지만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갓집에 땅 있는 거 내세워서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라면 본인은 그 결혼 반대하시겠다고 하셨죠. 상황을 보니 남동생이 사돈 집에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말을 내뱉어 놓은 게 눈에 훤히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은 본인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한 소리 하시는데도 남동생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면서 미리 상속 좀 해달라며 아버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버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사돈 되실 분들이 어떤지 만나보지 않아 본인이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는 법이라면서 아들이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니 더더욱 상속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땅 문제는 때가 되면 알아서 상속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게다가 새어머니까지 등짝을 두들기면서 아버지가 나중에 주신다는데 왜 재촉을 하냐고 그만하라며 말리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남동생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집에 여자를 소개시킬 때부터 무조건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지 끝까지 막 나가더군요.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먼저 좀 넘겨주시면 어떻다고 그래요. 자식이 결혼하면서 가진 게 없어 기가 죽는다는데 그 넓은 땅 반만 똑 떼어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제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면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땅 맡겨놓았냐? 엄연히 농사용 땅은 내 재산이야. 네가 여기까지 쫓아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고. 죽을 때 되면 알아서 반반씩 나눠줄 테니까 벌써부터 안달이나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아버지도 남동생이 당장 내놓으라면서 막무가내로 막말까지 내뱉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신 듯 보였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신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동생에게 크게 실망을 하신 듯 본인은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 듣는 말이 이런 거냐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땅 상속이고 뭐고 국물도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김재준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친아들처럼 키워준 아버지한테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 땅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거냐고? 그게 뼈 빠지게 농사지어 키워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 누나는 왜 내가 땅 얘기만 하면 아버지 편 들면서 난리를 치는 건데? 아, 누나는 아버지 피가 섞인 딸이라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나도 이 집 자식이고 나중에 땅 상속받을 사람이야. 그런 내가 결혼하면서 상속받을 땅 미리 떼어달라는 말도 못해?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반복되는 상황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는데 대체 왜 그렇게 보채는 거냐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매끼리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새어머니도 결국 머리가 아프다면서 이마를 짚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듯 보였어요. 항상 남동생이 함께 있으면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땅 상속을 받아서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습니다. 워낙 사고를 밥 먹듯 치는 애라서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니 제가 나서서 결혼까지 말릴 순 없었죠. 그날 남동생은 본인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온갖 성질을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곧장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괜히 친정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안부를 물어볼 겸 전화해서 그날 이후 무슨 일 없었냐고 물었죠. 아빠, 그날 이후에 재준이가 또 난리치거나 하진 않았죠. 혹시 또 땅 얘기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아예 부모 자식 간 인연 끊자고 그래요. 그 말 들으면 재준이가 더 이상 땅 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테니까. 알았죠? 재준이 녀석, 내가 한 번만 더 땅 달라고 얘기하면 국물도 없을 거라고 했더니 눈치만 살살 보고 더 이상 난리치거나 하진 않아.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기어들어와서 죄송하다 사과도 하더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동생이 죄송하다 사과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의외였습니다. 보나마나 혹시라도 땅 상속 안 해줄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했을 테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하니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사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동생은 땅 상속을 받지 못한 채 예정대로 6개월 뒤 올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한 후
친정집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땅 상속을 미리 받기를 포기했는지 칵테일바 운영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죠.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동생 가게에 자주 가보진 못했는데 항상 물어보면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다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케도 작은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동생 부부가 결혼을 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 시점에 저는 회사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후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겸 친정집에서 며칠 있기로 했었죠. 오랜만에 친정 음식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낸 지 3일차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아침 일찍부터 새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갈 때 싸줘야겠다며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 김에 남동생에게 가져다 줄 반찬들도 몇 가지 더 만드시는 듯 보였죠. 그렇게 새어머니는 한참 동안 부엌에만 계시더니 만들어진 반찬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남동생 부부 집에 좀 넣어놓고 와야겠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남동생 얼굴도 볼 겸 운동도 할 겸 해서 갔다 오겠다고 나섰죠. 새엄마 아침부터 계속 요리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운동 겸 해서 제가 갔다 올게요. 어차피 재준이 출근 안 했을 테고 얼굴 본 지도 꽤 되어서 신혼집에 한번 가봐야 하나 생각했었어요. 찾아간 김에 인사나 하고 점심까지 같이 먹고 올게요. 그럴래? 아직 재준이 칵테일바 출근하기 직전이니까 아직 집에 있긴 하겠다. 반찬 싸줄 테니까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혹시 자고 있으면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냥 누르고 들어가. 새어머니도 심부름을 하겠다는 저의 말에 부탁한다면서 반찬들을 싸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 부부 집으로 향했고 평소 같으면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시간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초인종 누를 것 없이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딜 나갔는지 남동생은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집이니 오래 있기가 그래서 얼른 반찬만 넣어놓고 가야겠다 싶어 냉장고에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남동생이 잠시 편의점이라도 나갔다 온 건가 싶어서 현관 앞으로 갔죠. 올케는 한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니 집에 들어올 사람은 남동생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어락을 누르고 집에 들어온 사람은 올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케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부부가 사는 집이니 올케가 들어온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차림새가 문제였죠. 분명히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서 놀다가 온 듯 딱 달라붙는 옷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케도 제가 연락도 없이 남동생 집에 와 있으니 많이 놀란 듯 보였죠. 올케,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차림새가 왜 그래? 딱 달라붙는 옷에 진한 화장까지. 어디서 밤새 놀다 오기라도 한 건가? 재준이는 올케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아?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회사는 며칠 휴가 낸 거고 옷은 곧 이민 가는 친구가 있어서 소소하게 파티 좀 하느라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절을 못하고 술을 마셔서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왔어요. 올케는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결혼을 한 사람이 미혼 여자도 안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음부터는 옷차림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반찬 넣어놓았으니 꺼내 먹으라고 하고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남동생도 올케가 저러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재준아, 나 지금 네 집에 반찬 넣어놓고 가는 길인데 올케가 술 먹고 아침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 말로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딱 붙는 옷에 화장도 진하고 아무래도 네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이,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가. 그리고 걔가 딱 붙는 옷을 입건 술을 마시던 누나가 뭔 상관인데. 혜미 안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하는데 가서 뭐라고 한 건 아니지?
가서 뭐라고 한 거면 나 앞으로 누나 얼굴 안 본다. 남동생은 걱정스러운 저의 말에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만 더 본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곧장 인연을 끊겠다는 헛소리를 듣죠. 걱정되는 마음에 알려놔 주려고 전화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게 뭐 있냐고 그냥 지금 인연을 끊자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동생과의 통화를 마친 후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화가 잔뜩 난 제 표정을 보고 새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새어머니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더니 남동생은 나중에 본인이 혼을 낼 테니까 조용히 지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한바탕 난리가 난다면서 부탁을 하시길래 저도 더 이상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날 저녁 새어머니가 모임을 나가셔서 제가 식사를 차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밖으로 나가 누구시냐고 물었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대답은 안 하고 빨리 문을 열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씻고 밖으로 나온 아버지도 빨리 문 못 여냐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다급하게 밖으로 나오셔서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밖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목소리도 들리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 보였죠. 저는 딱 봐도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휴대폰을 들어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고를 하려는 제 손을 막더니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 일단 문부터 열어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대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와 빨리 내 돈 내놓으라면서 아주 난장판을 벌이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녁에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내놓으라뇨. 저희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차근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대답을 드리죠.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돈을 드리던 아니면 해명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 난리 피우면 어쩝니까? 앞에 계신 분들도 사정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일단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부터 해주세요. 갑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남동생 부부가 사고를 친 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땅을 넘겨주지 않자 두 사람은 그 땅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은 재개발이 된다는 거짓 광고를 투자자들 모임이나 카페 등에 뿌려댔고 그 광고를 통해 찾아온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리 조작해놓은 재개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최소 10배의 금액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간 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혔어요. 결국 친정아버지는 투자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제가 아들 만나서 최대한 해결을 해볼 테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된다는 그 땅에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는 몇 개는 몇 억까지 투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모은 돈을 다 투자했고요. 저도 그 사람이 10배는 불려준다고 해서 퇴직금 모두 투자했고요. 그래서 그 돈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일단 돌아가긴 하지만 오래 기다려줄 수가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며 집을 나갔죠. 그렇게 투자자들이 집을 나간 후 친정아버지는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면서 남동생이 운영하는 칵테일바로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칵테일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운영하는 칵테일바에 도착해보니 장사를 안 하고 있는 듯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게다가 서류 송달이 되지 못했다며 붙여놓은 안내 스티커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모두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서류가 온 듯했죠. 친정아버지는 장사도 안 하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안내 스티커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방방 뛰셨어요.
저는 일단 아버지를 진정시켜드리고 일단 남동생 부부 집으로 가보자면서 모시고 가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올케가 지난번처럼 딱 달라붙는 옷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케는 저희 둘을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더군요. 그 소리에 놀란 남동생은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급히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남동생 얼굴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앞으로 다가가 손을 올리셨죠. 니들 제정신이냐? 간도 크지. 어떻게 그딴 사기를 칠 수 있어? 그것도 내 땅을 사기에 사용해. 오늘 피해자들 집까지 몰려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갔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어요. 눈앞에 카드값에 대출까지 밀려있고 돈을 갚지 못하면 거리에 나앉아야 할 수도 있다는데 돈 욕심에 저지른 일이었어요. 아버진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럼 가게라도 성실하게 열어서 빚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 보탰어요. 올케는 돈도 없다면서 지금 놀러 나가는 거냐고 같이 화를 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저희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칵테일바는 현 시국에 좋지 않아 손님이 끊기면서 일찌감치 망했어요. 그리고 혜민은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불법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빚이 늘어나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노래방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던 빚이 불어나서 계속 그곳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적인 진실에 황당한 듯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당장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수는 못하겠다 버티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게 되면 곧 옥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못 가겠다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경찰서 죽어도 못 가요.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우셨다면서 어떻게 그런 차디찬 곳에 보낼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지고 계신 그 땅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그 땅 팔면 못해도 10억은 나올 거라고 하던데 그냥 팔아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 땅이 반은 오빠 몫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버지는 친아들처럼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한 짓은 다 하고 다닌다면서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고 살자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도 아니니까 니들한테 줄 땅은 없다고 하신 후 그 집을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두 사람에게 남아있는 양심이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겠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저희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자 곧장 도망을 간 듯 싶었죠. 만약 두 사람이 자수를 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며칠 동안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임을 간다던 새어머니도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을 보아 이번 일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저는 충격받으신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고 결국 휴가를 더 써서 며칠 더 친정에 있어야 했죠.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투자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나 봐요. 3일이 지났을 때 저희 둘은 경찰서에서 연락 한 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을 갚을 능력은 없고 경찰서에 자수하긴 무서웠던 그들은 여기저기 모텔에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덜미가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새어머니도 함께 있었다고 했죠. 친정아버지는 설마 새어머님 모르고 있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함께 동조를 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크게 화가 나신 듯 싶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경찰서에 가서 새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당신도 애들 못된 짓에 동조한 거야? 말리지 못할 망정 왜 그런 짓을 해? 당신이 그런 짓을 하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재준이가 당장 돈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못된 짓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부모 마음에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하더라도 나는 불안한데 어쩌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새어머니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셨어요.
새어머니는 땅 팔아 합의금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단칼에 거절하시고 경찰서를 나가버리셨죠. 그러자 그들은 저에게 아버지 좀 설득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심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와달라는 그들을 뿌리치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정말 이혼을 다짐하신 것인지 아침 일찍 주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이혼소장을 작성하고 오셨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잡혀 들어갔으니 더 이상 큰 문제는 없겠지 싶어 신혼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부름에 친정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날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동생 부부는 죗값이 너무 커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새어머니는 단순 동조에 그쳐서 옥살이까진 하지 않지만 지금 좁은 고시원에 살면서 식당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들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본인도 얼마 전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이제 땅을 저에게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땅 소리만 들어도 지겹고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이제는 제가 상속받아 관리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열심히 관리하시던 땅마저 없으면 혹시 우울증이라도 오지 않을까 받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아버지는 요즘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봉사도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는데도 참 다행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작은 욕심으로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번 일을 통해 몸소 겪어보니까 사람은 욕심 없이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삶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애청자님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항상 평탄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